1443년 개해년의 어느 날 부산포 앞바다에 정박한 배 한 척이 있었다. 이 배는 노략질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교역을 청하러 온 대마도의 사신선이었다. 조선은 이 배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받아들임의 대가로 150년 뒤 조선은 자신이 열어준 그 문을 통해 들어온 사람들의 손에 자신의 백성 270여 명이 목숨을 잃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부산포와 제포와 연포 이 세 개의 포구는 조선이 왜구를 달래기 위해 스스로 열어준 문이었다. 회유라는 이름의 정책이 반란이라는 이름의 결과로 되돌아온 것이다. 이 이야기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을 품게 된다. 조선이 스스로 열어준 문이 어떻게 스스로를 찌르는 칼이 되었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외교사의 한 장면을 설명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강자가 약자를 다루는 방식, 관용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경멸, 그리고 그 경멸이 시간이 지나 폭발할 때 벌어지는 참극에 관한 이야기다. 이 질문은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여러 번 되돌아올 것이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존재를 대하는 방식은 처음부터 이중적이었다. 태조 이성계의 건국 이래 조선의 지배층은 일본을 문명의 위계질서 안에서 명백히 하위에 위치한 오랑캐로 간주했다. 성리학적 세계관 안에서 조선은 중화 문명의 정통을 계승한 소중하였고 일본은 예의를 모르는 섬나라 야만인들의 땅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조선은 이 오랑캐들이 가진 폭력성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었다. 고려 말부터 한반도 해안을 끊임없이 유린해온 왜구의 기억은 조선 건국 세력에게 생생한 공포로 남아있었다. 1419년 세종의 아버지 태종의 명으로 이루어진 대마도 정벌, 이른바 기해동정은 이 공포에 대한 힘의 응답이었다. 이종무가 이끈 조선군은 대마도에 상륙해 왜구의 근거지를 수탕했다. 그러나 정벌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대마도라는 섬은 척박하고 좁은 땅이었고 그 섬에 사는 사람들에게 조선과의 교역은 생존의 문제였다. 정벌로 무력을 보여준 조선은 그 직후 오히려 회유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것이 조선의 대일 정책이 가진 근본적인 이중성이었다. 힘으로 굴복시키되 그 굴복시킨 대상을 완전히 적으로 돌리지 않기 위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 세종 8년 1426년까지 이어진 이 과정을 통해 부산포, 내포, 즉 제포, 연포라는 세 개의 포구가 차례로 개방되었고 외관이라는 이름의 시설이 설치되어 무역과 첩대의 장소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이 삼포개항의 이면에는 조선 지배층의 특정한 심리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것은 경멸이었다. 정확히는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존재에게 베푸는 시혜로서의 관용이었다. 조선의 관료들은 외인들을 교린이라는 유교적 외교관념, 즉 이웃나라와 예를 갖추어 사귄다는 명분 아래 다루었지만 그 밑에는 언제나 이들이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그렇기에 조선은 처음부터 매우 엄격한 제한을 두었다. 무역과 어루가 끝나면 즉시 돌아가야 하며 오래 거류한 자들 가운데 한거 외인이라 하여 겨우 60명만이 삼포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규정이었다. 이 숫자는 조선이 이들을 완전한 이웃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곁에 두려 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러나 현실은 이 규정을 훌쩍 넘어섰다. 외인들은 이 제한을 지키지 않았고 해가 갈수록 삼포에 거류하는 자들의 수는 눈에 띄게 늘어갔다. 어느 시점에는 삼포에 거주하는 외인의 수가 3,000명을 넘어섰다는 기록도 있다. 이것은 조선의 정책 설계자들이 처음부터 예상하지 못한 규모였다. 조선은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 세종 때부터 이미 이들의 토지 경작에 대한 수세, 즉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논의가 조정 안에서 오갔다. 그러나 논의는 오랫동안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성종 25년인 1494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경작지에 대해 세금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 결정과 동시에 조선은 다시 한번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회유책의 일환으로 실제로는 면세 혜택을 베풀었던 것이다.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결정하면서도 실제로는 걷지 않는 이 모호한 태도는 조선의 대일 정책이 처음부터 얼마나 원칙 없이 흔들리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모호함이 만들어낸 공백을 외인들은 놓치지 않았다. 관용을 받으면 그 관용의 경계를 시험하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벌어지는 인간의 습성이다. 법규 위반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났고 이도는 연산군 시절을 거치면서 절정에 달했다. 연산군이라는 군주가 통치의 기본적인 원칙조차 무너뜨리며 조정을 사치와 폭정으로 물들이던 그 시기 국경 지방의 통제력 역시 함께 이완되었다. 삼포의 외인들에 대한 감시와 규율은 유명무실해졌고 이들은 조선의 법규를 거리낌 없이 어기며 자신들의 세력을 불려나갔다. 여기서 우리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삼포해란을 향해 다가가는 첫 번째 단계를 목격하게 된다. 관용이 방치로 변질되는 단계였다. 이 방치의 시기 동안 조선 지배층이 처음 삼포를 열어줄 때
가졌던 경멸의 감정은 조용히 다른 형태로 발효되고 있었다. 그것은 서서히 불안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난 이방인들의 존재는 시혜를 베푸는 우월한 자의 여유가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놓은 틀 밖으로 벗어나는 대상에 대한 초조함으로 조선 지배층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다가가는 인물을 만나게 된다. 연산군이 폐위되고 1506년 중종 반정으로 새로운 왕이 옥자에 올랐다. 새로운 왕조의 시작은 언제나 그러하듯 이전 시대의 방만함을 청산하겠다는 개혁의 명분을 필요로 했다. 중종은 즉위 초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외인들에 대해서도 법규에 따른 엄격한 통제를 가하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 이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조치였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규율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실행되는 방식,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최전선의 관료들의 태도 안에는 단순한 행정적 정상화를 넘어서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 감정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부산포 첨사 이우중이었다. 이우중은 외인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최전선의 실무 책임자였다. 그가 외인들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기록은 오늘날까지도 소름을 돋게 한다. 그는 외인의 머리카락을 끈에 묶어 천장에 매달고 그 끈을 활로 쏘아 맞추는 놀이를 즐겼다고 전한다. 이것은 단순한 엄격함이나 규율의 집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통제 대상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이자 힘을 가진 자가 힘없는 자에게 가하는 유의적 폭력이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조선 지배층 안에 깊게 뿌리내린 경멸이라는 감정이 이제 더 이상 은폐된 전제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신체적인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목격한다. 이우중 한 사람만의 예외적인 잔인함이었을까?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종류의 외인학대는 당시 최전선 관료들 사이에서 특별히 드문 일이 아니었다고 전해진다. 조선의 통제 강화라는 정책은 이렇게 개별 관료들의 손끝에서 인간에 대한 존엄을 지우는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었다. 여기서 표면적 동기와 저류에 흐르는 동기의 간극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중종 정권이 내세운 표면적 동기는 국법의 정상화, 방만했던 이전 시대의 청산이었다. 그러나 그 정책이 집행되는 실제 방식에는 외인이라는 존재를 조선의 백성과 동등한 인격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훨씬 더 깊은 전제가 작동하고 있었다. 만약 조선의 백성 60명이 이런 식으로 모욕당했다면 조정은 결코 이를 용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외인들에게 가해진 이 모욕은 별다른 제재 없이 방치되었다. 정책의 명분과 그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는 방식 사이의 이 간극, 그리고 그 간극을 채우고 있던 경멸이라는 감정이야말로 삼포회란이라는 폭발을 향해 서서히 쌓여가던 화약이었다. 외인들의 입장에서 이 상황은 전혀 다르게 보였을 것이다. 그들에게 삼포에서의 거류와 무역은 단순한 푸수입이 아니라 생존의 근간이었다. 대마도라는 섬은 농사를 지을 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척박한 곳이었고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조선과의 교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대마도주는 삼포에 거류하는 외인들의 조직을 통해 조선으로부터 곡물 명목의 면포를 받아가고 있었으며 이는 대마도 경제 전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이 갑작스럽게 통제를 강화하고 그 통제가 인간적 모욕까지 동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자 외인들이 느낀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생존의 위협이었다. 강자의 입장에서 정상화라고 부르는 조치가 약자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딛고 있던 땅의 통째로 흔들리는 위기로 다가왔던 것이다.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던지게 된다. 조선이 스스로 열어준 문이 어떻게 스스로를 찌르는 칼이 되었는가? 문을 열어줄 때 조선이 가졌던 경멸에 기반한 시혜의 태도, 그리고 그 문을 이용해 생존을 도모하던 이들이 느낀 위협감, 이 둘 사이의 근본적인 인식의 격차가 바로 그 답의 절반이다. 1510년 경우년 4월 마침내 쌓여온 압력이 폭발했다. 체포에 거류하던 외추, 즉 외인들의 우두머리인 오바리시와 야스코 등이 대마도주의 아들 소모리히로를 대장으로 삼아 4천에서 5천에 이르는 병력을 규합했다. 이 숫자는 결코 소규모 소요가 아니었다. 이것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무장 봉기였다. 이들은 먼저 부산포를 공격해 첨사 이우중을 살해했다. 외인들의 머리카락을 묶어 활 쏘기 놀이를 즐기던 그 사람이 자신이 모욕했던 이들의 손에 가장 먼저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누적된 원한의 폭발이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어 봉기군은 제포를 공격해 첨사 김세균을 납치했고 웅천과 동래를 포위 공격했다. 조선의 지방 방어체계는 이 갑작스럽고 대규모인 봉기 앞에서 순식간에 무너졌다. 웅천과 영등포가 함락되었다는 급보가 조정에 전해졌다. 평화로운 무역항이라 여겨졌던 삼포가 순식간에 전쟁터로 뒤바뀌었다.
조정은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다. 유순정이 총괄을 맡고 전절도사 황영과 전방어사, 유담년이 각각 경상자도와 우도의 방어사로 임명되어 삼포로 급파되었다. 이 진압군은 5,000명에 이르는 관군을 동원했다. 이 병력의 규모는 조정이 이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준다. 황영과 유담년이 이끈 조선군은 봉기군과 격렬한 전투를 벌였고 결국 대장이었던 소 모리히로가 전사했다. 지휘부를 잃은 봉기군은 급속히 무너졌고 삼포에 거류하던 외인들은 대부분 대마도로 도주하며 반란은 평정되었다. 이 진압 과정의 결과는 참혹했다. 조선 측은 군민 272명이 살해되고 민가 796호가 불에 탔으며 외선 5척이 격침되고 295명의 외인이 참액되었다. 이 숫자들은 이 사건이 국지적 소요를 훨씬 뛰어넘는 대규모 전란이었음을 증언한다. 그러나 이 진압 과정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인물, 이 이야기의 감정적 궤적을 완성시키는 인물을 만나게 된다. 웅천영감으로 진압에 참여했던 무관 소기파였다. 그는 원래 함경도에서 여진족 토벌을 오랫동안 담당해온 노련한 무관이었다. 재물이나 승진에는 큰 관심이 없이 오로지 전투에만 전념하는 성실한 군인이라는 평판을 얻고 있던 인물이었다. 삼포회란 당시 포위되어 함락 직전에 몰린 앙골포를 겨우 병사 두셋만 데리고 돌격해 구원했다는 기록은 그의 용맹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실록은 그에 대해 또 다른 훨씬 더 충격적인 기록을 남겼다. 그는 사살당한 외인들의 시체 사이를 뒤지다가 아직 숨이 남아있는 자를 발견하면 칼로 배를 갈라 그 피를 자신의 얼굴과 손에 바르고 술을 마시며 그 시신의 쓸개를 손으로 꺼내 씹어먹으며 안주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 기록은 당대의 조선 사람들에게도 끔찍하게 여겨져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야차라는 별명을 얻었다. 소야차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이 사람의 행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는 오랜 세월 함경도에서 여진족과의 실전을 치러온 인물이었고 남방까지 내려와 다시 왜구와의 살육전을 겪으며 정신적으로 극도로 피폐해져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의 이러한 기행은 반복된 전장 경험이 남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일종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당대의 시선에서 이 잔악함은 단죄받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삼포회란 진압의 공으로 1등군공에 논공되었고 이후로도 승승장구하여 전라도 수군절도사와 병마절도사까지 역임했다. 당시 조선 사회에 만연했던 외인에 대한 혐오가 이 정도로 극단적인 잔악행위조차 용인하고 심지어 포상하는 방향으로 작동했다는 사실은 이우중의 활, 소기놀이에서 시작된 경멸의 감정이 이제 봉기와 진압이라는 유혈의 순환을 거치며 완전히 다른 얼굴, 즉 증오와 원한이 뒤섞인 야만적 복수심으로 변모했음을 보여준다. 조선의 통제정책 초기에 있었던 우월한 자의 여유로운 경멸은 이 순간 완전히 다른 감정으로 전이되어 있었다. 여기서 조선 조정의 사후 처리 방식을 살펴보면 이 경멸과 증오의 감정이 국가 차원에서도 어떻게 제도화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진압 이후 조선 조정은 참수된 외인들의 무덤을 특별히 높이 쌓아 올렸다. 그 목적은 뒷날 조선에 입국하려는 외인들이 이 무덤을 보고 위구심, 즉 두려움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기록은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승전의 기념물이 아니라 공포를 이용한 통치 전략이었다. 조선은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 외인이라는 존재는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두려움으로 다스려야 하는 대상이라는 인식이었다. 진압에 참여한 인물들에 대한 논공행상도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황영 등 188명이 1등으로, 현감 104반 등 326명이 2등으로 갑사, 권영생 등 359명이 3등으로 도합 873명이 포상을 받았다. 이 숫자는 이 사건이 조선 사회 전체에 얼마나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그것을 진압한 것이 조정에 얼마나 큰 정치적 자산이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그 핵심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조선이 스스로 열어준 문이 어떻게 스스로를 찌르는 칼이 되었는가? 삼포회란의 진압은 군사적으로는 성공이었지만 그 성공의 대가는 결코 작지 않았다. 조선은 삼포를 폐쇄하고 외인과의 교통을 완전히 끊었다. 표면적으로 이것은 강경한 응징이었다. 그러나 이 강경책의 이면에는 조선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딜레마가 숨어 있었다. 대마도라는 척박한 땅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조선과의 교역은 대체 불가능한 생명줄이었다. 삼포가 완전히 닫히자 대마도는 극심한 물자, 궁핍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 궁핍은 단순히 대마도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 교역이 끊긴 상태가 지속될수록 다시 노략질에 의존하려는 외구의 위협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조선의 입장에서도 완전한 단교가 결코 이상적인 상태는 아니었다.
조선은 외인을 통제하고자 했지만 완전히 관계를 끊는 것 또한 조선 남해안의 안정을 담보하지 못하는 위험한 선택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조선의 대일 정책이 처음부터 안고 있던 근본적인 구조적 한계를 다시 확인하게 된다. 교린이라는 유교적 명분 아래 조선은 외인을 신뢰할 수 없는 하위의 존재로 간주하면서도 동시에 이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도 없는 이중의 굴레에 놓여 있었다. 통제하되 끊지 않아야 하고 경멸하되 완전히 밀어내지도 못하는 이 모순된 관계는 삼포회란이라는 유혈 사태 이후에도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다. 결국 대마도주는 조선과의 재통교를 위해 아시카가 막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섭을 요청했다. 두 해에 걸친 단교의 시간이 지난 뒤 1512년 임신년에 조선과 대마도주 사이에 새로운 약조가 체결되었다. 임신약조라는 이름의 이 협정은 세견선의 숫자를 대폭 줄이고 제프 한 곳만을 개방하는 등 이전보다 훨씬 엄격한 조건을 내걸었다. 삼포 가운데 두 곳은 다시 열리지 않았고 외인의 조선 무역은 전반적으로 크게 축소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 협정이 낳은 또 하나의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된다. 통교의 창구를 줄이고 조건을 강화한 결과 오히려 대조선 통교권이 대마도주라는 단일한 권력에 집중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조선은 외인들을 더 세밀하게 통제하려 했지만 그 통제의 방식은 결과적으로 대마도주라는 한 사람의 권력을 강화시켜주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다. 이것은 이 사건 전체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진실을 드러낸다. 조선은 외인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이해하지도 완전히 배제하지도 못한 채 그저 통제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문제를 관리하려 했다는 사실이다. 그 관리의 방식이 관대함으로 기울면 방치가 되어 반란의 씨앗을 키웠고 강경함으로 기울면 모욕과 폭력이 되어 반란을 촉발시켰다. 조선의 대일 정책은 이 두 극단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렸다. 이 시기는 정치사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순간과 겹친다. 삼포회란이 일어나고 수습되던 시기는 조광조와 같은 신진사림 세력이 중종의 개혁, 정치 아래 서서히 힘을 얻어가던 시기와 맞닿아 있다.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들은 도학 정치라는 이상, 즉 성리학적 도덕 원리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신념을 조정 안에 심으려 했다. 이들의 개혁 의지는 훈구 세력의 부패와 전대의 방만함을 청산하겠다는 지향에서 삼포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도 어느 정도 정서적 궤를 함께했다. 그러나 이 개혁의 이상이 실제 국경의 최전선에서 구현되는 방식은 이우증이라는 인물의 잔인한 놀이와 소기파라는 인물의 야만적 복수심으로 나타났다. 도학이라는 고귀한 이상과 그 이상이 실제로 집행되는 폭력적인 현실 사이의 이 간극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상을 정책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얼마나 자주 그 이상의 본래 의미를 잃어버렸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조광조는 훗날 기묘사화로 사약을 받고 죽음에 이르지만 그가 추구했던 이상주의적 개혁과 삼포에서 벌어진 이 유혈의 현실은 같은 시대의 조선이 안고 있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거대한 균열을 함께 증언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조선의 구조적 한계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 삼포회란이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을 한 명의 관료의 잔인함이나 한 명의 대마도 청년의 분노로 환원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접근이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대외인식 체계 자체가 근본적인 모순을 안고 있었다. 성리학적 화의관 안에서 일본은 예의를 모르는 오랑캐였고 이 인식은 조선의 지배층이 외인을 진정한 동등한 교섭 상대로 대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조선은 왜구라는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경제적 회유라는 매우 실용적인 수단을 사용해야만 했다. 명분과 실리 사이의 이 간극은 조선의 대일 정책 전체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특징이었다. 이 간극이 존재하는 한 삼포회란과 같은 종류의 파열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잠재성을 지니고 있었다. 실제로 이 패턴은 반복되었다. 1544년에는 사량진외변이 발생했고 1555년에는 을묘외변이 일어났다. 조선은 매번 삼포회란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통제를 강화하고 다시 완화하는 순환을 반복했다. 이 순환은 조선이 근본적인 대일 정책의 틀을 재설계하지 못한 채 표면적인 위기 관리로만 문제를 다뤄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미봉책의 축적은 결국 1592년 임진왜란이라는 전면전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긴 서사의 일부였다. 물론 삼포회란과 임진왜란 사이에는 80여 년의 시간과 완전히 다른 역사적 조건, 즉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존재와 일본의 통일이라는 전혀 다른 변수가 있었다. 그러나 조선이 일본이라는 존재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관용과 경멸 사이를 오가는 이 근본적인 패턴은 놀랍도록 지속되었다. 여기서 후대의 역사가가 던지는 직설적인 비판을 마주할 필요가 있다.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지적한다.
조선은 삼포회란을 겪고도 외인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나 대일 외교 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 없이 그저 통제의 강도를 조정하는 미시적 대응에 머물렀으며, 이는 조선이 국제관계를 원리와 명분 위에서 사고하는 데는 능했지만 그 관계에 상대방이 처한 실질적 조건과 필요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데는 심각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이 비판은 냉정하다. 그리고 이 냉정함은 조선이 삼포회란이라는 값비싼 교훈을 얻고도 그로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결국 반백년 뒤 훨씬 더 참혹한 전쟁을 맞이했다는 사실 앞에서 쉽게 반박하기 어려운 무게를 지닌다. 물론 이러한 비판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처한 지리적, 정치적 조건 자체가 이러한 딜레마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시각이다. 조선은 명나라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조공 질서 안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규정하고 있었고, 이 질서 안에서 일본이라는 존재는 애초부터 완전한 동등체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 게다가 조선의 국방력은 북방의 여진족이라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에 상당 부분 집중되어 있었다. 남방의 외인 문제는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관리 대상으로 여겨졌고, 이것이 삼포에 대한 통제가 일관되게 유지되지 못하고 방만해졌다가 갑자기 강화되는 식의 불규칙한 패턴을 낳은 하나의 이유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삼포회란은 조선의 무능이나 무관심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조선이 동시에 관리해야 했던 여러 국경의 위협들 사이에서 자원과 관심이 분산되었던 구조적 조건의 산물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두 개의 시각, 근본적인 정책 실패라는 냉정한 비판과 구조적 제약 속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변호는 지금까지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리고 이 팽팽함이야말로 조선이 스스로 열어준 문이 어떻게 스스로를 찌르는 칼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가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는 이유다. 조선은 스스로 문을 열었다. 이것은 선택이었다. 조선은 그 문 안의 존재들을 관리하는 방식에서 방치와 모욕 사이를 오갔다. 이 역시 선택이었다. 그러나 조선이 처한 국제질서, 명나라 중심의 조공체제, 북방 여진족이라는 또 다른 위협, 그리고 성리학적 화의관이라는 이미 주어진 세계관, 이 모든 것은 조선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해온 구조적 조건이었다. 개인의 선택과 시대의 구조는 이 이야기 안에서도 여전히 서로 얽혀있다. 삼포회란이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 가장 직접적으로는 조선과 일본 사이의 교역이 대폭 축소되고 대마도주라는 단일한 권력을 통해서만 통제되는 새로운 질서였다. 그러나 더 깊은 층위에서 이 사건이 남긴 것은 상호간의 뿌리 깊은 불신이었다. 조선은 외인을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확인했고, 외인들은 조선을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존엄을 짓밟는 존재로 기억했다. 이 상호 불신은 이후 수십 년 동안 조일 관계의 밑바탕에 계속 흐르고 있었고,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을 때 조선이 일본의 실질적인 위협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오랜 시간 외인을 하위의 존재, 통제와 회유의 대상으로만 인식해온 조선의 관성적 시각은 통일된 일본이 전혀 다른 규모의 군사력을 갖추고 조선을 침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상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다. 오늘날 삼포회란이라는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순히 400여 년 전 한 지역에서 벌어진 유혈 사태에 대한 흥미로운 티시하기가 아니다. 그것은 강자가 약자를 다스리는 방식에 관한, 그리고 그 방식이 관용과 경멸 사이를 오갈 때 결국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조선은 외인들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그 문을 여는 행위 자체에는 이미 경멸이라는 씨앗이 심어져 있었다. 통제가 아니라 시해라는 이름으로 조선은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전제 위에서 이 관계를 시작했다. 그 경멸은 시간이 지나며 방치로, 방치는 다시 폭력적인 통제로, 그 통제는 이유 중에 잔인한 놀이와 같은 구체적인 모욕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모욕은 결국 반란이라는 형태로 되돌아왔다. 진압의 과정에서 조선은 다시 한번 경멸을 폭력으로 표출했다. 소기파의 잔악한 행위가 포상받고 승진의 발판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 경멸이 국가 차원에서도 용인되고 심지어 장려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마침내 재통교가 이루어졌을 때 조선은 어떤 근본적인 반성이나 성찰 없이 그저 통제의 조건을 조정하는 것으로 다시 관계를 이어갔다. 경멸에서 방치로, 방치에서 폭력으로, 폭력에서 다시 무성찰한 실리적 재개로. 이것이 삼포회란이라는 사건 전체를 관통하는 감정의 궤적이다. 조선이 스스로 열어준 문이 어떻게 스스로를 찌르는 칼이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문은 처음부터 온전한 신뢰나 존중 위에 열린 것이 아니라 통제 가능하다는 전제 위에 열린 시해였다. 그 전제가 틀렸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조선은 그 균열을 메우기보다는 더 강한 통제로 그리고 그 통제가 낳은 모욕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문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열렸고 조선이 결코 바라지 않았던 참극이 그 문을 통해 되돌아왔다. 이 참극을 진압한 이후에도 조선은 이 문을 완전히 다시 설계하지 못한 채 조금 더 좁은 틈으로 다시 열어두는 선택을 했다. 왜냐하면 조선에게도 이 문은 경멸하면서도 완전히 끊어낼 수는 없는 필요와 혐오가 뒤섞인 애매한 관계였기 때문이다. 오늘날 부산과 진해의 해안을 따라가다 보면 500년 전 그 산포가 있던 자리를 짐작할 수 있는 표지들이 조용히 남아있다. 그 바다는 지금도 무심하게 파도를 밀어올린다. 이곳에서 벌어졌던 유혈의 봄날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 그러나 이야기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관용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경멸은 언제 폭발할 수 있는가? 통제와 방치 사이에서 흔들리는 정책은 결국 누구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열어준 문을 진정으로 존중과 이해 위에 세웠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저 관리 가능하다는 오만 위에 세워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산포해라는 완결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강자와 약자, 관용과 경멸, 통제와 자유 사이의 긴장이 지금도 여전히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경고다.